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는데 굉장히 참 어이가 없게도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면 이러한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산소는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인 거지. 이 실험실에서 이 암세포에 이런 항암제를 넣고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일한 항암제를 넣었을 때 항암제가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즉 세포를 죽이는 그 확률이 산소가 높을 때 높더라는 거야. 산소가 낮으면 낮고,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항암제를 써야 된다는 거지. 산소가 부족하면. 근데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는 그만큼 더 늘어나잖아. 오늘은 저산소가 항암 치료의 내성을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산소가 항암 치료의 내성을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항암제가 어떠한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증상 이걸 보면은 이거는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DNA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 이 핑크색은 어떤 DNA냐면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된 DNA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대부분은 다 어디에 달라붙냐면 DNA에 있는 이 염기 베이스에 달라붙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 뒤틀리게 하든지 아니면 뭐 부서뜨리든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DNA가 손상이 되면 세포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자, 봐봐. 여기에 있는 P53이라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DNA를 쭉 보면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DNA가 딱 손상됐다라는 걸 자기가 포착을 하면 판단을 해. DNA를 내가 수리할 수가 있나? 그 정도 범위인가? 혹은 수리하기에는 너무 많이 DNA가 파괴가 됐나? 판단을 한 이후에 광범위하게 DNA가 파괴가 되면 우리 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너무나 많이 파괴됐어. 예를 들면 항암제나 혹은 방사선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백스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백스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통로야. 조그만 구멍, 미세한 구멍인데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낸 이 사이토크롬 C 노란색 조각 보이지? 이거를 막 뿜어내줘. 이 사이토크롬 C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를 이렇게 잘라내는, 죽이는 아주 가장 이제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포 사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DNA 손상, P53이 그거를 인지해서 수리가 불가능해, 얘는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한테 신호를 보내고, 미토콘드리아의 안에 있던 사이토크롬 C가 백이나 백스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막 분비되는 거야. 그 이후에 세포가 이런 형태로 사멸을 하게 돼.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는데 굉장히 참 어이가 없게도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면 이러한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위키에서 내가 뗀 자료이고, 세포 사멸 신호에 대한 셀 시그널링이라는 것을 한 화면에 아주 알기 쉽게 보여준 건데, 이제까지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야.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와서 세포가 오래 살게 하기도 하고 혹은 세포를 죽게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세포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세포를 어떻게 하면 죽이냐라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어. 미토콘드리아의 준말이야. MT. 어떠한 연유로 여기에 있는 진, DNA에 문제가 생기면 보다시피 P53이 그걸 인지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신호를 보내주며 세포 사멸, 에이포토시스를 일으킨다라는 거야. 근데 저산소 환경이 되면 이러한 신호 전달이 블러킹이 돼버려. 블러킹.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게 세포야. 세포이고 세포 안으로 항암제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핵 안에까지 다다라서 DNA 진에 달라붙었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손상이 됐어. P53이 손상된 거를 인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는 신호를
미토콘드리아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P53이 작동을 안 해. DNA가 손상된 상태로 아니면 약간의 변이 된, 돌연변이 된 상태로 그냥 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좀비처럼. 마치 그런 거지. 혹은 저산소가 되면 P53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어. P53이 그걸 인지해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신호를 보냈어. 야, 얘 문제 됐으니까 세포 자살 일으켜. 근데 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항암제는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는 2019년 몰레큘러 캔서지에서 내가 뗀 자료인데 아주 심플하게 좀 설명을 잘 해놨어. 결국은 이제 항암제의 그 드럭 리지스턴스, 즉 이제 항암제에 의한 내성이 이러한 기전으로 뭐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설명한 건데 가장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냐면 저산소. 저산소가 되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많이 만들어져? 세포 내에 히포원 알파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얘가 오만 것들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막 발현시켜. 어떤 게 문제가 됐다, 거의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다른 유전자를 발현시켜. 어떻게 해서는 죽기 싫은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이폭시아가 되면 히포원 유전자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는 뭐 pH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이폭시아가 되면 그 세포 안에 pH도 떨어지고 암세포겠지. 세포 내에 pH가 떨어져 산성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생존이 위험하기 때문에 세포 바깥으로 이제 내뿜는단 말이야. 산성 물질을. 그러다 보면 세포 주변이 어떻게 또 산성화가 돼.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암제가 잘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혹은 여기 보다시피 세포 표면 안에 멀티드롭 트랜스포터라 그래서 항암제가 혈관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딱 들어오면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뭣도 모르고 꾹꾹 하거든? 해서 핵 안에 들어가면은 세포가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내뱉는 거야. 그래서 내뱉는 통로들을 만들어내. 누가 만들어?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히포원 알파가 그러한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전에 없던 통로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자꾸 먹으면 뭐해 뱉어내는데. 힘들게 항암제 넣어가지고 암세포까지 보냈는데 얘가 내보낸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안타깝잖아. 그치? 뭐 그렇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53 얘가 기능적으로 재작동을 못하기도 하고 보다시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그냥 아예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사이토크롬 C가 안 나오면 세포 자멸사가 안 일어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다? 바로 히포원 알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게 비단 이 논문을 낸 이 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조금씩 포인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저산소는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인 거지. 그러면 항암을 하기 전이나 후에 산소를 막 먹어야 되거든요.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암 치료에 이걸 고압산소 치료를 이용하십시오라고. 이것도 참 특이하게 어떻게 허가를 냈냐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도중에만 허가를 내줬어. 그때가 아닐 때는 아마 비급여인가 봐. 나도 일본 사람이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생성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할 때는 산소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허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금액 같은 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겠지. 근거 자료들이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이 논문은 어떤 것도 주장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셀 타입, 그러니까 암세포 타입이야. 이건 무슨 세포 실험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에 있는 모든 암종에 각각의 그에 맞는 이제 항암제들을 넣어본 거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암제를 넣었는데 이걸 갖다가 하이폭시아 환경에 또 넣어버린 거지. 이 실험실에서 이 암세포에 이런 항암제를 넣고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러한 유전자들이 막 발현이 되면서 이러한 기전으로 항암제의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야. 조금 좀 여러 가지 그래프가 쭉 나오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에다가 시스플라틴하고 독소르비신을 넣은 거야, 항암제를.
그러면은 세포가 죽는데 이 세포를 두 가지 각각 다른 환경에 놓은 거지. 동일한 양을 넣은 이후에 한 세포는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산소 분압이 19%인 환경, 또 하나는 0.5%인 환경. 굉장히 산소가 적은 환경이지. 딱 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은 산소가 높은 환경에 넣었던 이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는 제한된 용량에 어떻게 됐어? 더 많이 죽는다 이거야. 여기가 이제 생존이야, 생존. 생존이 Y축이, X축은 이제 넣은 농도야. 여기 50을 볼까? 50을 딱 넣었더니 어때? 여기는 생존이 한 30% 되는데 여기는 어때? 60은 안 되지만 50% 되잖아. 이게 어떤 환경이야? 산소가 적은 환경, 0.5%였던. 여기는 산소가 높았던 19%였던 환경. 그러니까 이게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동일한 항암제를 넣었을 때 항암제가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즉 세포를 죽이는 그 확률이 산소가 높을 때 높더라는 거야. 산소가 낮으면 낮고,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항암제를 써야 된다는 거지. 산소가 부족하면. 근데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는 그만큼 더 늘어나잖아. 항암제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환우분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다 드롭시킨다고, 용량을 뭐 25%, 뭐 30%막 드롭시킨다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환자한테 산소만 넣어줘도 드롭해도 똑같은 효과인 거지. 뭐 굳이 풀도스를 안 해도. 이러한 실험들은 굉장히 많고 서로 다른 뭐 저자가 쓴 건데 실험실에서 너무나도 많고, 관련된 세포도 뭐 런캔서뿐만 아니라 유방암 세포라든지 위암 세포라든지 정말 굉장히 많이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자료가 차고 넘쳐 정말로.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내성을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좌절도 하고 새로운 항암제로 바꿔서 다시 하지만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도. 근데 또 그게 안 들어서 지금 마지막에는 최후의 수단처럼 마치 임상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러신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산소 치료를 받아가지고 항암 치료의 내성을 조금 더 낮추고 한다라면 또 다른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항암제 내성과 저산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우리 시청자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서 자기한테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 손해볼 게 없는 치료이니까.